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직업과 스트레스를 추가적으로 이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문제는 스트레스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스트레스 여부는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스트레스 여부는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 그래서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해석 플러스 통제 가능성에 의존한다. 이것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죠. 즉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그러한 어떤 스트레스를 적절히 수용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알면 스트레스는 덜 쌓이는 것이죠. 개인마다 상당히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는 어떤 직무와 관련된 성과와 관련된 직무 성과와 관련돼서 찾아보면은 스트레스가 그 아주 작아도 생산성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너무 많아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가 생산성을 가장 높이고 직무 성과가 가장 높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역유자형 가설로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스트레스의 결과 및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어떤 예방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의 결과 및 예방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서 개인적 결과는 스트레스의 일반적인 영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직무 스트레스는 조직 구성원의 심신이 정상적인 기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이탈할 수밖에 없도록 직무 관련 요소들이 작업자와 상호작용해서 그의 생리적, 심리적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러한 스트레스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보면 생리적 증상으로는 굉장히 피로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굉장히 피로합니다. 그리고 잠도 잘 안 와요. 수면 장애. 제가 아는 사람도 직장에서 어떤 상사 간의 그냥 갈등으로 인해 갖고 그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이러한 수면 장애가 오고 또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소화도 안 되죠. 소화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우울증 올 수가 있고 불안, 또 분노, 또 긴장, 권태감 등의 어떤 소진 증후까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막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그 호흡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를 빨리 극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직무 스트레스의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직무 수행이 감소되겠죠. 수행 능력이 감소가 되고 결근이나 이직이 잦을 거고 또 직무에 불만족을 갖게 되겠죠. 직무에 불만족을 갖게 되면은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라든지 어떤 그 기업의 어떤 성과를 많이 얻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예방 및 대처 전략으로 보면은 이런 개인의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에 건설적인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까? 건설적인 대응은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함께 어떤 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정확한 평가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건설적 대응으로는 이런 스트레스 상황의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어떤 것이 원인인지 해결 없이 그냥 자신의 불안과 같은 감정 반응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냥 막 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헤맨다든지 방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결과가 되겠죠. 자, 적극적인 대처 방향으로는 스포츠를 통한 극복 방안, 그리고 근육이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수축이 되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완 훈련을 통한 극복 방안을 좀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이완 훈련을 통한 극복 방안으로는 근육 활동의 감소 훈련, 또 바이오 피드백, 이런 종교적 명상 방법, 요가라든지 단전 호흡 등 정신적 심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죠. 체면이라든지 체계적 등간법. 우리가 체계적 등간법은 그 불안을 감소시켜주는 기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이완 훈련을 통한 스트레스를 극복한다든지 적극적 대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서 표현, 운동, 대화, 노래. 예. 혼자 하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또 대화를 많이 시도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정서 표현의 적극적인 대처 방향이 되겠고, 그리고 기타로는 인지 재구성,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 또 어떤 시간 관리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상담과 자기 주장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면 속이 좀 시원하죠. 자, 소극적인 대처 방안으로는 이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 방어 기제를 또 이건 소극적인 방안인데, 어떤 불안이 일어났을 때 계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 1차적으로 이런 방어 기제를 사용한다 그랬죠. 프로이드 이론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기만형의 기제로는 억압이라든지 투사, 감정 등의 합리화가 있습니다. 프로이드 방어 기제에서 잠깐 설명을 하였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억압과 억제가 있죠. 자, 억압은 의협적인 충격이라든지 생각이 자신의 의식 세계 속에서 들어오는 것을 저지시키는 것을 말하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속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간에 대한 저기를 억제하는 것이죠. 상간이 막 싫은데도. 그래서 상간에게는 어떠한 원한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를 사실은 상간에게 원한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그냥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나 당신에게 상간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빈번한 지각을 한다든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자, 억제는 어떤 의식적인 측면으로 자기가 알고 억제하는 것이죠. 억압보다는 자기 기만을 덜 포함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알고 의식적으로 누르는 거니까, 무의식 속으로. 그래서 억제는 의식적 과정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욕구, 생각, 경험을 어떤 의식 밖으로 의도적으로 몰아내므로써 감정적 갈등이라든지 어떤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것이죠. 뭐 투사는 여러분도 잘 알겠죠. 감정 전이, 나의 감정을 이제 전이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담자 전이하고 내담자 전이가 있었죠. 내담자 전이는 과거에 자신에게 그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의 감정을 상담자에게 전이하는 것이죠. 또 상담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그 과거에 굉장히 나쁜 감정이 있던 것 내담자에게 쏟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이에 대한 것이고, 자, 합리화는 뭐 여호의 신포도 뭐 그걸 예를 들면은 되겠죠.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사실은 자기 키가 안 따서 못 따먹는데 포도가 신포도를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합리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동 형성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동 형성은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욕망과 대립되는 과장된 감정과 행동을 취해서 그러한 욕망을 극복하려는 하고는 시도죠.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억지로 명랑한 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우울함을 떨쳐버리고자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굉장히 명랑하고 웃음도 많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가정적으로는 절대로 내가 웃음을 많이 나타내야 될 형편이 아닌데 밖에서는 그렇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어떤 내면을 감추기 위해서 더 웃고 더 명랑하게 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동 형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상을 보면은 그 보상은 어떤 동기를 직접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이러한 좌절과 불안이 오겠죠. 이러한 좌절과 불안에서 초래되는 이런 불쾌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다른 목표나 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뭐 애완동물을 기르거나 뭐 화초를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막 애완동물을 막 40마리, 50마리 막 키우고 방에서 키우고 이런 사람들 좀 뭔가 문제가 좀 있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런 애완동물로부터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까 투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면 그 투사에는 어떤 문제의 소재를 뭐 가상적인 거, 뭐 개인의 성격적인 결함, 이와 같이 이제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기만형의 기제, 대체형의 기제, 희표형의 기제 이런 것들은 그 스트레스의 어떤 소극적인 대처 방향이다. 이런 방어 기제가 실패했을 때는 이제 뭐 신경증 증세가 올 수가 있고 뭐 이런 것이죠. 자, 개인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꼭 좀 알아줘야 되겠죠. 자, A형의 행동 유형. 여러분들도 내가 A형인지 B형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A형 행동 유형은 경쟁심이 심하고 성급하고 긴박하게 행동하고 항상 서두른다. 저도 A형 같아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적개심, 공격심이 강하고 장시간 노동을 한다. 이건 조금 적개심까지는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개심, 공격심이 강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또 이완 상태를 항상 미룬다. 자신의 몸을 좀 이완시키고 해야 되는데 늘 긴장이 돼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의 성공을 타인의 성공과 자꾸 비교함으로써 그 좀 더 내가 더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것이죠. 경쟁을 좀 힘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좀 드물다. 좀 감정과 이런 정서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각박하게 살아가는 그런 행동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자, 비유형의 행동 유형으로는 좀 더 생활을 향유하고 자, 나는 일의 노예가 되는 걸 거부해 이런 거죠. 그래서 일의 노예가 됨을 거부하고 적개심이나 불필요한 경쟁심을 갖지 않고 타인에 의해서 자아를 상실하지 않고 유머와 센스가 있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미소를 지을 수가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작업의 질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자, C 유형의 행동 유형으로 보면 협조적이고 상당히 이화적이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포기할 수 있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 표현이나 자기 주장을 자제하고 양보 수용하려는 경향이 높은 유형, 이것이 이제 C 유형이다. 그래서 A와 B 유형이 대부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 조직의 스트레스 관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의 스트레스 관리는 첫 번째로는 사업 재설계죠. 직무 재설계. 사실 이제 직무 충실화라든지 직무 재설계를 통해서 어떤 그 직무 스트레스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던 직무 순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두 번째는 참여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권한을 좀 나눠주고, 너무 일방적인 권한, 수직적인 권한, 이것은 굉장히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저도 그 상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전 회사를 많이 그만두고 싶을 때도 수도 심하는 것은 거의 상사와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한 군데 권한이 집중되고 내가 권한이 없는 것이죠. 종업원들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권한을 나누고 또 의사결정을 참여를 확대하고, 본인이 이제는 종업원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면 거기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는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시키고 또 재량권과 자율성을 증가시켜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조직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세 번째는 역할 분석이죠. 우리가 스트레스 중에서 역할 모호성이 있다고 그랬죠. 정말 역할을 안 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역할을 분명하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기대 역할, 규정 역할. 그래서 기업에서 사실은 이제 그 구조조정하려고 하면은 일을 안 주죠. 모 기업은 그냥 사무실 하나에 딸랑 책상 하나만 놓고 거기서 본인이 그냥 일을 만들어서 하시오라고 그냥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못 버티면 그냥 나가야 되는 거고, 끝까지 버티면 그래도 다시 또 불러서 근무를 시킨답니다. 네 번째는 경력 개발 시켜주는 것이죠. 자기평가와 기회 분석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과 직업이 개인에게 가치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과정이죠. 또 융통성 있는 그러한 작업 계획을 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시켜주고, 그리고 팀을 형성시켜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직의 스트레스 관리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직과 개인의 상호 조정입니다. 사회적 지원인데요. 이런 사회적 지원은 조직의 동료, 상사, 부하, 그리고 개별 작업자 중 이러한 조직의 대인관계
차원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지원이라는 뜻. 이것은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지원을 말하는 것이죠.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정서적 또는 물질적으로 위로하여 안정을 찾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지원인데, 사실은 이제 사회적 지지라고도 하죠. 사회적 지지가 많으면 이제 진로에서도 이제는 자기 효능감이 높고, 이런 목표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어떤 그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근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스트레스에서도 이 사회적 지원이 이런 스트레스를 예방시켜주고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지원의 원천을 살펴보면은, 그래도 첫 번째 직장 내에서 원천을 살펴보면은 상사가 되고 동료가 되고 부하가 되고 고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갑질하는 상사, 이런 상사는 좀 없어야 되겠죠, 이제. 그리고 동료는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겠고, 또 부하는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고 또 상사를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또 상사는 부하를 아껴주고, 이런 관계가 돼야지 이러한 직장 내 원천이 되는 것이죠. 또 고객도 직장 내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외 원천은, 직장의 원천은 우리가 가족, 친구, 종교단체, 사회적 지원단체, 전문가 등을 의미하죠. 사실 하루 싸매고 나왔다 아침에, 그럼 근무 안 됩니다. 또 자동차 사고 위험도 많아요, 싸우면. 그래서 아침에 절대로 싸우면 안 되겠죠. 친구, 종교단체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지원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지원의 유형으로 보면은 자존심 지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 및 소유감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또는 이제 정보적 지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보나 충고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서적 지원, 이러한 정서적 공감을 표현하거나 정서 표출을 도와주고 존중과 사랑을 표현해 줌으로써 편안함을 느끼고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이죠. 또 도구적 지원으로는 이런 물질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것이 이제 물질적 그 지원과 서비스 제공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지원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살펴보면은, 그 상사의 지원으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부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경감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죠. 제가 처음 직장을 들어갔을 때 그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기한 품위 작성하는 걸 지도한다고 이제는 직접 부장님이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기한을 해라 해갖고 제가 기한을 가지고 갔더니, 해가지고 생전 처음 만든 기한이니까 뭐 잘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고 부장님이 스스로 문장을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해서 저는 그 문장 고친 거 그대로 다시 썼죠. 다시 했더니 왜 자기가 해준 거 그대로 비키냐는 거야. 창의력이 없냐는 거지. 그래서 다시 또 내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려는데 안 했다고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두세 번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성질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자판 때려치고 그만두겠다고 그냥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부장님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굉장히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지 하여간 전화를 3번씩이나 하면서 달래주더라고요. 내일 꼭 나와라,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못 읽은 척하고 다시 나와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장에서는 전 처음에는 제 위에 상사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 위에 이사라는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총무 인사를 받는데 근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제 제가 품위를 올리면 꼭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근데 그분은 옛날 과거의 근로기준법을 그거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사님 이거는 과거에 이런 내용이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안 통하는 거예요. 막무가내야. 그래서 저기 결제표 던지고 그냥 6개월 만에 그만뒀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상사의 어떤 이런 관계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사의 지원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상사는 이러한 부하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경감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또 동료의 지원은 동료들이 생산성과 동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동료들이 이런 사회적 강화에 의해서 강제되는 이런 생산 규범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동료가 제일 편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동료와의 대인관계, 인간관계 이런 것을 잘 갖춰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직무 스트레스의 조절 견인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A형, B형 성격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A형이 B형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A형, B형을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A형 행동 유형은 일단은 경쟁심, 성급하고 긴박하고 항상 서두르고 제가 항상 서두르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고 굉장히 늦게 하고 하는 사람하고 저하고 만나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성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칠 수가 있는데 좀 차분하고 느긋한 사람이 저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제가 거기에 이렇게 맞춰서 하다 보면은 실수가 상당히 준다. 어쨌든 이런 적개심, 공격심이 강하고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이완 상태를 항상 미루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접촉하는 경우가 드문 사람들이 A형이다. 이런 A형은 B형보다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통제의 위치가 외적 통제자가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 더 취약하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적 통제자는 자기 스스로의 내 탓이다, 내가 극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외적 통제자는 남의 탓을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는다. 당신 때문에 외부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는 것이죠. 이런 또 사회적인 지원 또는 사회적인 지지, 조직 내적으로는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조직 외적으로는 가족 이런 것이 이제는 스트레스 변이다라고 보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라자루스와 포코만의 스트레스의 인지적 평가의 이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평가는 얼마나 의욕적인가 2차 평가는 나의 대처 능력을 평가하고 3차 평가는 재평가를 의미합니다. 재평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결할 때까지 평가를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자스와 포코만의 스트레스 인지적 평가에는 순서가 1차 평가, 2차 평가, 재평가 이걸로 우리가 기억을 해줬으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